집안 반대를 무릅쓰고 일본 유학까지 갔더니 학교는 때려치고 26살에 애는 셋이나 딸려가지고 맨날 그 노름판에 다니는 한량이래. 에휴. 이 남자는 15년이 지나 국내 제1의 재벌이 됐으며 1987년 사망 당시 237억 원을 상속재산으로 남겼다. 그가 바로 삼성의 창업주 이병철이다. 짧은 지식: 부잣집에서 태어난 그는 집안의 천덕꾸러기였다. 일본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허송세월을 보냈던 그는 매일 밤 노름판을 전전했다. 새벽녘에 들어오면 자식들 3명의 얼굴이 그를 반겼는데 그는 자식들의 얼굴을 보고 허송세월을 그만두기로 결심했다. 사회운동과 독립운동을 하기엔 용기가 부족했고 식민지 착취하는 관리가 되고 싶지는 않았다. 결국 그는 사업을 하기로 하고 아버지에게 손을 벌렸다. 집안의 천덕꾸러기였지만 허송세월을 보내던 그가 무언가를 하겠다고 나섰기에 아버지는 이병철을 응원해줬다. 200석을 수확할 수 있는 땅을 물려줬고 이병철은 마산에서 자본금 3만원으로 동업자 2명과 함께 협동정미소를 차린다. 26살에 시작한 생애 첫 사업이었다. 한국 주식은 쌀이었지만 일본에 비해 정미소가 부족해 수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장사는 잘 됐지만 처음에는 경험 부족으로 적자를 면치 못했다. 그저 좋은 기계를 사서 쌀만 도정해서 팔면 되는 줄 알았는데 쌀을 싸게 사서 도정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알게 된다. 항상 쌀을 비싸게 사서 파니까 마진이 남지 않았던 것이다. 이를 깨닫고 서서히 바꿔나가면 사업이 성장했고 정미소와 더불어 운수업까지 사업을 확장한다. 하지만 1937년 중일전쟁이 나면서 모든 은행에 대출길이 막히게 된다. 그의 사업에도 역시 대출이 껴있었고 그는 큰 타격을 입고 사업을 정리할 수밖에 없었다. 그 후 이병철은 6개월간 전국 각지를 돌며 꼼꼼히 시장 조사를 하고 1938년 대구에 삼성상해라는 무역회사를 설립한다. 3은 우리 민족이 좋아하는 숫자였고 성은 영원히 빛나는 별을 뜻했다. 삼성상해는 대구의 청과류와 포항의 건어물을 만주와 중국으로 수출했다. 사업은 순탄하게 커나갔다. 제분기와 제면기까지 설치하고 삼성의 별성자를 딴 별표국수까지 팔아 더 큰 인기를 끌었다. 삼성상의 앞은 진짜전구와 소달구주로 언제나 북적거렸다. 삼성라이온즈의 홈 구장이 대구인 것도 이 때문이다. 이 회장은 사업이 번창하자 대구에서 제일 가는 조선양조를 인수하며 대구 제1의 사업가로 성장한다. 이후 사업은 계속 승승장구하며 10년이 지난 1948년 그는 서울로 진출했다. 서울로 내려오며 대구 지역의 사업 모두를 대구에 있는 직원에게 맡겼다. 그는 처음에 신중하게 사람을 고르되 한 번 신뢰하면 완전히 맡기는 스타일이었다. 그가 서울에 두 번째로 설립한 삼성회사는 삼성물산이었다. 동남아 국가에 son 농산물을 수출하고 재봉틀과 실을 수입하는 사업이었다. 서울에서도 그의 사업은 통했다. 1년 만에 무역업 7위에 등극하고 1년 6개월 만에 선두를 달리기 시작했다. 완벽한 성공 가도를 달렸지만 1950년 6.25 전쟁으로 인해 북한군에게 사업 기반 전부가 몰수당하게 된다. 그는 어쩔 수 없이 부산으로 피난을 떠났다. 그런데 위기는 기회라고 했던가. 전쟁으로 인해 빈털터리였던 그에게 대구에서 삼성상해를 운영했던 직원이 벌어들인 수익 3억 원을 고스란히 그에게 다시 전달했다. 그는 재기할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었고 1951년 그는 부산에서 삼성물산이란 간판을 내걸고 국내의 고철을 일본에 수출하고 홍콩에서 설탕과 비료를 수입했다. 그 당시의 수입품은 모두 다 전쟁 특수를 누리는 상품이었다. 일본은 무기를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수출해야 하니 철이 필요했고 우리나라는 전쟁 복구를 하며 농사를 지어야 하니 식량인 설탕과 비료가 필요했다. 기가 막힌 선택이었다. 없어서 못 팔 지경이었다. 1953년 6.25 전쟁 휴전 이후 정부는 복구를 위해 생필품 제조산업 육성에 주력했다. 수입하지 않고도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했기 때문이다. 이병철 역시 계속해서 무언가를 수입하는 것으로는 장기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었고 공장을 지어 직접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무슨 상품을 팔지는 안정한 채 말이다. 그는 물품 선정을 위해 정부 경제 관료, 경제 전문가 등 각종 전문가들을 쫓아다니며 의견을 물어봤다. 직원들과 전문가들 대부분은 제조를 반대했다. 물가가 엄청나게 치솟았고 제조는 리스크가 컸기 때문이다. 폭격 한 대면 타산이었다. 그러다가 한 명의 관리에게 긍정적인 답변을 듣게 된다. 단기적인 이득은 포기하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앞으로 국민에게 필요해질 품목은 종이, 페니실린, 설탕입니다. 당시 우리나라의 제지 공장은 전쟁 중에 거의 파괴되어 부산에 몇 개밖에 없었다. 국민들이 쓰는 대다수의 종이가 타국가의 원조 물자나 재생지였다. 제약업은 일본 약품 회사가 시장을 독점하다 보니 국내 생산 시설은 기껏해야 감기약이나 소독약을 만드는 수준이었다. 항생제인 페니실린을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없었던 것이다. 어마무시한 생산 및 개발 비용과 전문 인력이 필요했다. 설탕을 만드는 제당업은 1920년 대일본 제당이 해방 전까지 전국에 설탕을 공급했다. 허나 해방 이후 일본의 기업들은 모두 문을 닫아 우리나라는 설탕을 전량 수입하고 있었다. 전량 수입했기에 소비자들은 훨씬 더 비싸게 살 수밖에 없었다. 셋 다 필요한 물품이었고 그는 고민에 빠졌다. 결국 새 공장을 짓는 기관을 의뢰하기로 한다.
재단 공장은 3개월, 제약은 6개월, 제지는 8개월이 걸린다는 답변을 받았다. 전후 한 달이라도 빠르게 착수해 국민들에게 물자 보급을 하기 위해 그는 가장 빠른 재단 공장을 선택한다. 이름하여 제일제당 공업주식회사, 지금의 CJ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한다. 일본 기업을 통해 재단 기계를 구매하려 했는데 이에 대해 일본 재계가 라이벌의 탄생을 우려해 반발한 것이다. 그리고 이승만 정부는 강력한 반일 정책을 펴고 있었다. 정부에서 허가를 받을 수 없었던 것이다. 어쩔 수 없이 그는 재단 공장 설계도 하나를 들고 각종 기계들을 국내 회사에 문의해 만든 뒤 공장으로 조립하기로 한다. 그는 수많은 기계 제작소와 재단 공장을 방문해 기계를 공부했다. 그가 수입한 제품은 원심력을 이용해 액체와 고체를 분리하는 원심 분리기 4대, 설탕 결정 기계 1대였다. 나머지는 모두 국산이었다. 몇 번의 시행착오 끝에 그는 국내에서 설탕을 제조할 수 있었다. 설탕 수입률 100%였던 우리나라는 제일제당 설립 1년 후 수입률 51%, 2년 뒤 27%, 3년 뒤 7%만 수입하게 됐다. 외화를 절감한 것이다. 그런데 그에게 다시 문제가 닥치고 만다. 2편에서 계속됩니다.